네, 이영경, 김진애 직원직설, 정가의 핫 이슈를 풀어보는 긴급 정가대담 시작합니다. 네. 새 학기 시작하면요, 학급 반장, 부반장 뽑던 그런 기억이 나죠? 네, 기억은 나는데 뽑힌 기억은 없네요. 담임 선생님이 임명하시기도 하죠, 딱 찍어서. 아, 그러기도 했어요? 네. 네. 요즘 정치권도요, 이 새 사람 뽑기 일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8대 대선 이후에 흔들리는 민주당을 수습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고요. 이제는 새 정부의 첫 책임 총리가 누가 될지 솔솔 인선한 후보군에 대한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될까요? 우리끼리니까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짐작해보는 시간인데요. 정가대담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아니죠. 어제 밤부터 새로운 후보군에 대한 이름들이 거명되기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총리 지명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를 예상하냐고 묻지는 않는 거죠. 아니, 뭐 말씀하셔도 말씀하실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에 일기 민생정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생정부에 맞는 코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정부에 맞는 코드다. 그러면 뭐냐면은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 또는 만약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경제부총리를 둔다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경제통합이 좋겠다. 또 하나가 국민 대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TK 인사는 아닐 것 같다. 네. PK는 괜찮습니까? PK도 아닐 것 같다. 그러면 같은 호남 집안이니까. 출신일 것이다. 아니면 충청. 호남이나 충청이나 수도권. 뭐 강원도도 강원도. 괜찮고, 물론 당연히 네. 괜찮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 1년은 강한 국정 시신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소 좀 진보적인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총리가 보수적인 사람이면 이건 뭐가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강한 개혁성 가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에 맞는 인물이다. 그 세 가지가 기준이고 하나 아닌 거는 여성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될 수도 있죠. 아시잖아요. 여성은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아. 또 총리도 또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균형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균형으로 보더라도 남성 대통령일 때 여성 총리는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대통령에 또 여성 할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안 좋다기보다도 남성이 하는 것이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 좀 더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여성은 아닐 것 같다. 아니, 전 반론이 있어요. 남성이 대통령일 때도 남성이 총리했으니까 여성이 대통령이면 여성이 능력이 있다면. 반론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가능성은 별로 그럼요. 네.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지금 한마평 나오는 사람 누구? 지금 한마평에 저는 쭉 보니까 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한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진념 전 장관이라든지 뭐 네. 조순영 전 의원 또는 이완구 전 지사 등등 또 김영란 전 인권위원장이었죠. 네. 여성이니까 안 된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께 예.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우선 그거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비호남 총리론. 예. 이전에 호남 총리론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진년 부총리나 강봉균 전 장관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예.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당선인께서 총리를 세우는데 이제 총리 자체가 총리라고 하는 보직 또 그 사람 자체가 당선인의 어떠한 점을 보완해 주거나 현재의 국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툴에 맞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주안점이 주어질 것이냐. 그래서 당선인께서 지역 문제를 맨 처음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역 문제 중에서도 특히 호남이 현 정권에 있어서 호남과 어떤 화합이 제일 큰 문제다 이러면 호남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 기준으로 아마 발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책임 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국정이나 정책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뒤에 실질적으로 총리가 어떤 정책 총괄을 해주고 정책 조정을 해야겠다 이러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색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두루두루 꿰고 있고 본인이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집행력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아마 위주로 뽑을 것 같고 네.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경제부총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경제부총리를 안 두게 된다면 네. 정말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어떤 따뜻한 경제 활성화 이거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누구?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예.
그 당선인께서 네. 후보 시절에 한 4, 5개월 동안 쭉 했던 말씀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그 안에 누군가 있더라고요, 보면.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내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안에 누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주통합당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얘기가 김영란, 모경준, 조순영, 죄송합니다. 이 존칭은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완구 이렇게 네 분이 오늘 네. 한마평에 올랐는데 네. 짐작하시는 그분들이 네 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일단 대법관 출신들 두 분, 법관 출신, 최소한 김영란, 김영란 모경준 두 분은 아닐 거다. 예,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이 지금 김황식 대법관이 무탈하게 지금 한 2년 동안 총리직을 잘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전에 이제 우리 이회창 총리도 계셨고 이러는데 대법관 출신 총리들의 특성이 뭐냐면 대법관을 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다툼이 있는 요소들은 다 한 번씩 대법원을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사회의 쟁점이나 문제점을 눈으로 파악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네. 그런 걸 잘 파악할 수 있군요. 예. 그런 분들을 예. 임명을 하면. 예. 근데 파악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책상에서 조용하게 서류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 몸에 체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사람과 어떤 대화를 통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또 누군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누를 땐 누르고 또 설득하고 밀고 가는 이 몸으로 끌고 나가는 능력들 네. 이게 과연 문제 파악 능력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대법관 출신들한테 있을 것인가 통상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인수위원회 보면 인수위원회 인선 면면을 보면 다 이 책상에서 주로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총리도 그러지 말란 법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얘기가 나온 게 인수위원은 말 그대로 정책의 공약의 안착 단계다. 그리고 네. 거기서 실제 집행부로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인수위원 중에서도 실제 행동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일부가 좀 뽑혀서 입각을 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법관 출신 2명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역시 특별하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정책 조율 능력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에 나온 내용은 네. 김황식 현 총리 같은 사람 어디 없냐. 그게 인수위 분위기라는데 그런 분위기 읽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인수위에서 이거 말씀드려도 모를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인수위에서 워낙 입단속을 하니까 네. 사실은 이 차기 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이름까지 몇 분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서. 근데 네. 인수위에서 아마 김황식 총리 같은 분을 찾는 것은 조금 패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조정권을 부처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예고한 바로는 본인보다는 총리가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게 책임 총리되다 이랬을 경우에는 네. 지금 김황식, 이명박의 어떤 궁합하고는 또 다른 궁합이 나와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책임 총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인수위 안팎에서 뭐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인수위 얘기,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사님,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재정비를 위해서 깜짝 인사했죠.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얼굴과 외관은 장비인데 지략은 조조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얼굴은 장비인데 머리는 조조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진짜 얼굴 보면은 장비 같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계신데. 네, 예. 죄송합니다만은 얼굴 보면은 정말 이게 덩치라든지 이게 뭐 장비 같은 스타일이고 또 상당히 전략가형이에요. 머리는 조조를 아마 능가할 정도의 네. 내부적으로는 전략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조조를 능가나요? 뭐 이를테면은 덩치에 맞지 않을 정도의 네. 전략통입니다. 이를테면은 당 의장을 할 때 예. 당의 전반적인 전략을 혼자 진두지휘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예.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고비고비마다 네. 전략적인 제언을 할 때 가장 네. 정통했던 인물이에요. DJ 계이기도 하면서 또 친노기도 하잖아요. 동교단계죠. 예. 동교단계를 시작을 했죠.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에서. 아마 예.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왜 하필 그러면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냐 네. 한번 짚어볼 대목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냥 절충형이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관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거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동교동계 출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그런데 막판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그때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초기는 상도동, 또 동교동, 후기는 친노.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민주당 정통 세력에 보면은 아 우리 동교동 사람이다. 친노 사람이 보면 우리 쪽 사람이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 절충점을 마련했던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 네. 하나의 어떤 이미지화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외삼촌이어서 더 유명하시잖아요. 같은 집안인가? 분들이 이제 아까 외모는 장비라고 했는데 이한희 씨 너무 미인이어서 네, 지금 이제 그런 화면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 닮았어요. 아니 그렇게 이한희 단정적으로 씨는 말씀하시면 안 죄송합니다. 돼요. 문희상 네. 위원장의 이제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이기 때문에 네. 그죠? 안 닮은 거죠.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룰을 짜는 심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는 심판인 건데 그 룰 중에 하나가 모바일인데 제가 어제 조경태 의원과 말씀을 나눴는데 당내에서는 10명 중에 8명은 모바일 하지 말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충분히 문희상 의원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조경태 의원은 짐작을 하시던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편이라고 서로 생각하면 마찰이 있을 때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은 안 된다? 모바일은 제가 볼 때 네.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어떤 특정 세력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국민 여론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민주당의 경선이 그런 건 아닙니까? 일반 국민 여론하고 민주당 내부 경선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친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모바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개를 들고 또 모바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통째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기술적으로, SNS를 예. 모바일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번에는 선전불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대선 수개표 다시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일부 트위터에서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조금 네. 전에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 내에서 네. 반응이 있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예. 선거 재검표에 대해서 이런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정확히 좀 정해서 표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재의 어떤 이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못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당내 경선을 하면서 모바일을 했는데 이게 어떤 국가의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설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이 사설업체도 허겁지겁해서 되다 안 되다. 결국은 보면은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당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4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권력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력 집단의 어떤 권력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네. 국가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그 어떤 정치 개혁에 맞물려서 네. 이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당내 경선에 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 되고 좀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이 대선 네. 재검표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 국민이 다수가 의혹을 가지면은 금표와 관련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이미 설명한 아니, 것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 구체적으로 쉽게 예. 말하면 지금의 다시 사람들이 그동안에 선관위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말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국민들도 맞는구나 이렇게 될 것인지 여기서 만약에 침묵을 해버리면은 이런 의혹들은 더 클 수가 있는 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에 화답을 해주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만평이 일제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한번 보실까요?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특별 사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임태희 전 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저는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을 해서 특별 사면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왕조 시대가 지금 아니고, 왕조 시대가 왕조 아니고. 시대가 지났다. 지금 아니고, 예. 또 임태희 실장은 이 정부의 잘못에 책임 있는 사람이죠. 당사자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다만, 대통령의 이제 삼명권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은 그 고유권한도 국민이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상식이죠. 역대 정부도 그랬으니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금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석방할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정말로 한번 깊이 따져볼 대목이죠. 네. 그거는 어쩌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박근혜 당선인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부담이 안 되죠. 여야가 같이 공이 대통령 참여권의 제한을 약속했던 어떤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냥 구기만 하고 갈 문제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이 법률적으로요. 예. 사면권, 이 대통령한테 인기는 한 거죠. 그 법률적으로 이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네. 재판이 안 끝난 사람도 사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될 이제 것 같아요. 일반 사면이라 그래서 네. 범죄 그러니까 가령 뭐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네. 사면을 한다 이러면 그 경우에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지만 네.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 중인 분들을 사면해 주는 건 특별 사면은 안 되고요. 이상득 예.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예,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고 예,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특정 범죄 전체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반 사면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 국회-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네. 아 국회 동의를 그래서 얻어서만. 아마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해도 뭐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 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1심 구속 만기가 지금 이달 25일인가 되니까 예. 아마 24일까지는 법원 1심 판결 선고를 할 것 같고 네. 1심 판결 선고를 하고 검찰 피고인 공의 항소 포기를 해버린다면 형이 확정이 돼버리니까 아, 재판부에서 땅땅땅 하고 예. 상대편에서 고소고발한 거를 아니 항소를- 검사도 항소를 안 하고 안 하고. 본인도 받아들이고. 항소를 안 하고 이러면 2월 9일쯤 해서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전략적인 거라고 비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항소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면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워낙 많은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네. 국민들 볼 때는 짜고 치는 거죠. 네. 1심을 포기를 1심에서 그냥 그대로 형을 확정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두 분 모시고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박상병 평론가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의 합쳤어요.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